안녕하십니까, 박찬호입니다. 오늘은 금리 인상하여도 몰려올 쓰나미들. 뭔가 우리가 보통 금리 인상하면 예상되는 파국이 있죠. 예상되는 어떤 압박들, 아웃풋들. 그런데 그거와 뭔가 다른 예상과 다른 파국. 오늘 그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선 현실은 이러하죠. 사실은 이제 일본 보면 금리 인상, 근데 전쟁이 나도 인상. 우리 지금 상황이 전쟁이 나서 다른 여러 변형된 어떤 이제 신호들이 오겠지만 어찌든 간에 우리는 금리 부분에서는 쉽게 내려간다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상. 두 번째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라도 우리를 막지 못해. 우리가 금리 올리는 이유는 물가 상승, 원자재부터 시작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근데 우리를 막지 못해. 무엇이 막지 못해 보시죠. 세 번째는 이러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다른 아웃풋 때문에 밀려오는 쓰나미와 잔인한 틈새 시장. 제가 잔인하다 그러죠. 뭔가 힘없는 자들이 약자에 대한 시장이 뭔가 형성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상, 전쟁이 나도 인상. 우리 정말 인상할 수밖에 없죠. 잠깐 보류할 수 있죠. 한 두어 달. 근데 상황이 만만치 않아요. 자, 러시아 지금 말 많죠. 이건 다 아는 뉴스니까. 에너지 시장 불안하죠. 러시아 침공하면 유가 급등하죠. 하다못해 식량 문제도 문제 있죠. 생활 물가 전체적으로 불안하죠. 저렇게 되면. 특히 우리나라처럼 석유를 막대히 에너지를 수입한 나라 입장에서는. 이러면 당연히 금리는 올리는 게 맞죠. 근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물가를 유동성에 의한 이 불안이 아니잖아요. 공급 체계.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전쟁인데, 그 다음에 전쟁인데 잘못 썼네요. 서민 경제 불안한데, 더 나아가서 실업률도 높은데, 지금 상황이죠. 코로나로 폐업도 가속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뭐 한다고요?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니까 올린다. 저 두 가지가 좀 지금은 잘 안 되죠. 뭐 이게 잘못 맞아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A란 이유 때문에 B를 하겠다 이러면 좋은데 A가 우리가 예상했던 어떤 B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다른 식으로 작동할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금리 인상이 전쟁 막냐고요? 못 막겠죠. 금리 인상이 에너지 해결하냐고? 아니요. 네, 금리 인상이 공급에 어떤 영향? 어떤 경우는 악재죠. 전 세계 모두가 금리 인상? 그럴까요? 아닌데도 있더라. 상당히 큰 쪽에 경쟁이 큰 쪽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효과가 약간 뭐라 그러죠? 감쇄, 상쇄돼 버리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기 걸 사실 풀어봐야죠, 좀 더. 자, 금리 올라도 우리를 막지 못해. 왜 저 얘기를 하는지. 앞에 얘기 잠깐 이제 소두를 틀었지만, 저희가 이제 금리는 당연히 올려야 된다는 명분을 얘기했고,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올림이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올린다. 아까 오른쪽이 그거잖아요. 매우 힘든 상황에서. 누가? 서민들이. 국가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어떤가는 또 내린다 그랬죠. 보시죠. 자, 일부 기사들부터 약간 쓱 한 바퀴 돌면, 보이죠? 이거는 뭐 아시는 뉴스. 워낙 이제 미국부터 올린다는 이유가, 물가 너무 넘쳐서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가, 저런 기사 살짝 보자 이거죠. 넘어가고. 자, 심상찮은 중국발 철강 가격. 한국일보인데요. 보시면 엄청 올랐다 이거예요. 철강 가격도 여러 가지 원자재, 전 세계 원자재 공장이죠. 많이 오르고 있음.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건 이제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 기대감. 더 오른 이유가 우리가 아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오른 유동성이 올랐다. 그다음에 이제 뭐 자재 딴 것도 띄어서 인건비.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 뭐죠? 정부 강력한 기대감. 우리는 지금 이걸 좀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돈을 강력한 경기 부양 뭐죠? 돈을 뿌리냐 걷어든다. 당연히 뿌리는 거죠. 뿌리는 거예요. 저렇게 돈이 뿌리기 시작하면 전 세계 원자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죠. 뿌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과 경제적인 우리가 가치관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시스템 완전히 뭐 상반돼 있지만 경제는 연결돼 있죠. 그렇기 따라서 우리가 금리를 마구 인상하거나 여러 가지 한다 그래서 쉽게 그게 작동을 하겠느냐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죠. 이건 떠오르는 오늘 기사에 사실은. 중부동산 살리기 속 뭐라고요? 부동산 살리기 속 중국도 문제 많았거든요. 대형 은행들 주담대 금리 인하. 금리 인하. 아까 제가 저 앞 페이지 그랬죠. 누군 금리 인하할 거라고. 이게 경제 대국이 아니면 좀 이렇게 경제 규모가 작으면 모르겠으나
여기가 주담대 금리 인하를 들어갔어요. 더군다나 더 머리 아픈 건 뭐냐면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서 모든 걸 규제 안 하고 각종 수단 총동원. 우리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중국이 각종 수단을 총동원해서 돈을 풀겠대요. 이제 이거를 연계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우리 물가 상승에서 우리 분명히 이런 공급 쪽의 문제지만 우리가 뭐 금리 올려서 어떤 막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쪽은 마구마구 풀고 있다 이거죠. 여전히. 자, 이거는 이제 원자재 자체가 재고 바닥났다 이거죠. 사실은 우리가 원자재가 바닥나버리면 단순한 유동성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넘쳐나서 100원이 돌던 돈이 1000원, 만원 이렇게 유동성이 넘쳐나서 돈의 가치가 하락한 이유 말고 원자재 재고 바닥나서 이건 좀 다른 문제죠. 여기다 인플레 압력은 단순히 금리를 올린다고 해결되느냐? 안 되죠. 그래서 문제죠. 금리 올려서 좀 싸게 해줘서 우리 서민들 편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금리 올려서 괜히 대출이자만 오르고 머리 아프게 하고 그래서 물가는 그만큼 안 내려가고 이러면 이거는 양쪽에서 이제 공격을 받게 되죠. 누가? 서민이. 자, 누군가는 호흡 안 맞출 것. 아까 이제 누군가죠? 중국이죠. 머리 아픈 중국이에요. 올림픽 때도 머리 아프던데. 자, 수요는 뛰는데 재고는 바닥. 그냥 기사 제목만 보세요. 쓱 지나가겠습니다. 자, 인건비. 우리가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르는 것, 금리가 작동하더라도 계속 우리가 인건비 정책을 보면 알죠.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이슈죠. 환경 이슈. 환경 이슈도 사실은 물가, 금리하고 좀 별것을 보시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유가, 특히 전기료를 제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전기 같은 경우에 대단히 싸죠. 여러분도 아시죠? 상식적으로. 근데 계속 그럴 수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뭐 원자력도 다 많이 포기하고 있는데. 올해 적자 10조래요. 한적 적자. 자, 이건 뭐냐면 이제 표준건축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주택 부분에서 앞으로 많은 공급을 해야 되고 저가 주택을 만들어야 되고. 왜냐하면 사진에서 보이는 저게 다 저가 주택들이죠. 노후 주택들. 소득 계층이 더 낮은 계층이 사는 곳. 우리 저거 다 부시고 아파트 짓겠죠. 자, 시세의 60%는 표준건축비 재개발 사업 못해. 한국경제인데요. 한번 표준건축비 한번 뒤져보세요. 기사에 직접 인터넷에. 그러면 놀라실 거예요. 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문제 있다는 거죠. 국토부가 5년 넘겼던 표준건축비 인상 가닥. 이거는 이제 공공 아파트 만들 때 가닥 위에 잡은 건데 어쨌든 간에 올린다죠. 보통 표준건축비 일반적으로 잡는 거 쳐보시면 나오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싸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표준건축비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공공, 임대공급 이런 건데 그것도 공급 만만치 않으니까 올려주겠다 이거죠. 즉 모든 게 오르죠. 오르는데 지금 우리가 대선 여러 가지 공약에선 많이 저가 공급하겠다. 현실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옆에 우리가 많은 원자재 수입하는 중국 아까 보셨죠? 더 많은 유동성을 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월급받아 월세 내기 버거워졌는데 시장 안정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다 잘 아시죠? 시장 안정을 논하기에는 아직 섣부르다. 또 작금의 지금 상황,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게 머리 아프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자, 전세대출이자 더 겁난다. 이거 아시죠? 무슨 말인지?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 금리가 원자재 공급 해결 못하죠. 해결 못해요. 전기세 현실화 문제. 제가 아까 전기세 문제가 있죠. 장기적으로 큰 압박이 올 거예요. 자, 환경 이슈 분명히 별도예요. 자, 인건비 관련해서 별도예요. 자, 금리와 적정 가격 주택 공급 상당히 괴리가 있죠. 괴리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더 장기적으로 사실 우리가 원자재나 장기적 물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전 세계 원자재 공장, 제일 큰 공장, 중국 고령화 글로벌 공급망에 큰 충격, 이란 이제 기사죠. 서영태 기자님 아주 잘 쓰셨어요. 연합인포맥스인데요. 보시면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쉬운 말로 저 제목만 봐도 이해하시죠. 중국이 고령화 심해요. 근데 중국이 이제 원래가 그 하나만 낳기 그 운동을 한동안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그 덕분에 이 젊은 층이 이 나이 든 부부를 다 모셔야 되죠. 근데 고령화 인구가 너무 심하고 젊은 층은 적고 중국이 되게 빨리 고령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건비 문제 요즘에 이제 중국에서 이슈화 시킨 거죠.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시진핑이
상당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압박이 올 거예요. 즉, 저 문제도 금리로 해결 못 해요. 요즘에 사실 오늘 이런 것들이 금리가 모든 거에 만병 통치하고 생각하는 분들, 금리 인상하면 모든 게 정리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 때문에 하는 오늘의 영상이에요. 자, 중국의 고령화 문제도 문제가 있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작별 사태가 얼마나 복잡하냐면, 이건 이제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김남희 기자님 쓰셨는데, 인플레 우려, 우크라 사태 금융위원장님이 뭐라 하셨냐? 경험 못한 시장 변화라고 경고했어요. 즉, 인플레가 이게 유동성에서 올라야 되는데, 거기다가 원자재 부족, 전쟁 이슈 여러 가지 터져서, 이 재고 문제, 여러 가지, 공급 체계 문제, 코로나로 한동안 공급 체계 문제가 심했는데, 복합적으로 가보는 이런 문제가 우리는 거의 처음 경험하는 이런 상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경험 못한 시장이 제일 중요한 단어고요. 금융 환경은 변화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금리 올랐으니까 무조건 다 폭락하다. 이거 아니다 이거죠. 물론 내려갈 거 많아요. 인정해요. 내려갈 거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필수제에 목숨 걸을 사람 누구? 중하층, 서민들. 우리 집을 하나만 얘기하면요. 누군가는 옛날 연예인 보면 호텔 가서 살죠. 가수 뭐 이렇게 보면 래퍼들. 집이라는 필수제 개념이 꼭 집 아니어도 여기서 자나 저기서 자나. 그런데 서민, 돈이 없을수록 주거 문제는 철저히 필수죠. 더군다나 내가 직장 가까운 곳, 아니면 잡이 많은 곳, 필수죠. 돈이 적을수록 집은 필수, 거주 요건은 필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습니다. 복잡하고 단순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금리 올라도 우리를 막지 못해. 막지 못할 게 너무도 많습니다. 금리 하나로 해결 상황이 아니고요. 금리 인상이 오히려 경제 문제를 해결 못하고 더 큰 문제 일으킬 수 있다. 왜? 이제 생각해 보시죠, 마무리. 누굴 괴롭히나요? 전 문제는. 저렇게 복합적으로 작동하면. 양쪽에서. 서민이죠. 대출 금리도 올라, 원자재도 올라. 이런 개념. 식당 자영업 하시면 내가 대출 받아서 대출 받아서 사업하는데 이거는 뭐 이 대출 금리도 오르고 이거 원자재 값 다 오르고 미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서민 경제는 사실 심각합니다. 무너진 경제 허리, 취업, 실업률 엄청 급등을 얘기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생활비 어디서 중산층 유지 가능?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 누굴 공격하는가? 누굴 공격하긴요. 서민을 공격합니다. 뭐 옛날 말로 적금 깨고 뭐고 다 그럴 상황이 생기죠. 보증금 활용까지. 요즘 특히나 이제 우리가 베이비 부모 세대가 폭발적으로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소득 절벽 퍽퍽하죠. 저 SBS 기사였는데 유튜브. 은퇴한 순간 다 끊게 됩니다. 연락이. 60% 생활비 마련 힘들어. 원래 90%가 쉽지 않았는데 제일 당장 힘든 사람이 60%였어요. 심각하죠. 재료값 뛰고 주문은 참 줄고 그리고 아까 대출 금리는 뛰고 당연히 힘들죠. 우리가 이제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자영업 비율이 속하죠. 우리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월급쟁이보다 자영업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월급쟁이보다 숫자보다는 적은데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자영업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그래서 자영업이 다 나가면 실업률 그냥 폭등하죠. 그러면 그분들 무슨 돈 갖고 해야 되나요? 어디서 살아야 되나요? 보증금 줄여서 집 줄이고 뭐 다 줄여서 옛날 IMF처럼 밖으로 나가든지. 자, 하는 빚 갚기 힘든 고위험 자영공 가구 21만, 부채 79조. 빚 갚기 벌써 힘든 가구가 21만 가구 된다 이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뭐 하고 있다? 금리 인상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서 뭐 한다? 공급 체계 여러 가지 문제 생겨서 금리 올려도 원자재 오른다. 어떤 결과 가져오나? 참 주거를 주의할 분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게 재고주택이 많았을 때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엉뚱한 시장 만든다는 거. 진짜 잔인한 시장. 원래 무너지는 집이 시장이 정말 저런 상황에 오면 무너지는 집이 임대 제일 잘 나갈 때 있어요. 전쟁 때처럼. 자, 넘어가 볼까요? 은행 경제. 은행도 상황이 좋냐? 우리가 은행만 믿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거죠. 얼마 전에 사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한국경제. 이러다 은행들 줄줄이 망할 수도. 찾아보세요. 불길한 전망이죠. 물론 저게 다 맞다가 아닌데 이제 준비하라 이거죠. 전문가들. 이럴 수 있으니 준비하고 조심하자. 되게 좋은 자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이제 민간 부채 얘기 나오죠. 민간 부채 얘기 나오고요. 당연히 이건 다 알고 있죠.
가계부채가 인계, 뭐 정부 부채까지 왕창 늘어나고 있으니까 보통 이제 민간 부채가 늘어나면 정부 부채가 적으면 정부가 버텨주면 되잖아요. 이제 지금은 우리는 민간 부채도 많고 정부 부채도 쭉 올라가고 있죠. 예, 그게 걱정되는 거죠. 더군다나 생산 인구가 앞으로 줄어들고 있죠. 많은 사람이 잡을 못 잡고 있죠. 세금 낼 사람이 많이 없죠. 문제죠. 더군다나 이제 고령화가 더 심하니까 잠재적 불이를 이걸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이게 국가 재정이라도 좀 튼튼하면 커버하는데 커버하기 쉽지 않다 얘기하는 거죠. 나빠지는 재정, 은행의 직격탄. 은행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사실은 한번 여러분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은행이 요즘에 저축 이자를 많이 주죠. 원래 은행이 생리적으로 대출 이자를 높게 받으려는 습성은 정상이죠. 그렇잖아요. 대출 이자를 빌려줘서 더 높은 이자 정상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갑자기는 아니겠다. 뭐 기준금리 올리니까 이자를 많이 줄려 하지? 아, 기준금리 올라서 단순히 그 위에 하나일까요? 우리가 기준금리가 오르면 여러 가지 대출 이자 오르니까 돈 쓰는 사람들, 요즘에 대출 많이 줄었잖아요. 돈 쓰는 사람들도 부담돼서 돈을 잘 안 써요, 대출을. 그러면 은행 돈 이용할 분들이 줄어드는데 은행은 돈 내릴 때 줄었는데 왜 갑자기 쟤는 금리를 많이 올려서 이자를 준다 그러지? 예, 한번 따져봐야 돼요. 왜 여기서 불안해하는지. 사실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지면 은행도 돈 빌려준 데가 많잖아요. 회수가 지금까지 잘 됐는데 회수가 앞으로 은행들이 다 자기 돈 갖고 사업하나요? 빌려오죠. 외국에서 큰 펀드 이런 데서 큰 자산 단기 자금 뭐 몇 년짜리 빌려오고 1년짜리 빌려오고 빌려오거든요. 지금 잘못되면 그 돈 빨리 회수해 나가면 만약 그게 안 차오면 내가 빌려준 게 회수가 안 되고 내가 빌려온 돈만 나가면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은행은 망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파로 장기적으로 문제 있다 얘기하는 거고요. 좀 다른 뉴스는요. 이 얘기하는 거죠. 금리 60%, 6%, 금리 6%, 고금리죠. 엄청난 거죠. 6%. 적금이 올린다 이거죠. 근데 이제 저렇게 상품도 되게 많아요. 쭉 보면. 여기서 이제 상당수 미끼 상품이죠. 대부분 조건 엄청 까다로워요. 제대로 받으려면. 정상적으로 3% 안 넘고 대부분은 되게 조건 까다로운 상품이고 한도가 있는 상품인데 어찌 되었든 간에 좀 더 높은 금리를 준다. 왜를 따져보셔라. 어떤 게 시장 상황을 따져보셔야 되는 이거죠. 만약 거대 은행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럼 망하지 않겠죠. 근데 저축은행들 지방은행 고민해 보셔야죠. 왜? 자금 회수가 안 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은행은 어떤 상황일 때 저축 이자를 올려주나? 기준금리가 올리면? 아니죠.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죠. 돈이. 우리가 보통 어떤 투자 유치할 때도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할 때. 옛날에 지금 얼마 뭐 이렇게 그 주식 증권시장에 팔았던 여러 상품들, 펀드들 보면 고수익 수수료 뭐 이런 거 볼 때 고액 수수료가 고액 투자 이득금 뭐 이런 것들 다 위험한 상품이죠. 돈이 필요한 좀 리스크할 때 미리 준비할 때 그럴 때 이자를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전체를 의심해야 됩니다. 여기 시중 잘못 썼는데 시장 전체를 의심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은행이자 높아지면 사채이자. 이제 은행이자가 높아지면 서민들은 제가 잔인한 시장으로 얘기하죠. 누가 타격을 너무 심하게 받을 거여서 사채이자는 어떨까요? 아니 은행도 이자 더 준다 그러고 은행도 경색돼서 돈 잘 안 풀고 그러면 이 서민들은 돈 구하는 게 쉽지 않죠. 원자재값 다 뛰는데 그러면 사채이자 우리가 불법이라 하지만 여러 가지 어떻게 될까요? 오르겠죠. 국내 서민은 돈 어디서 구하나?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아요. 자, 이건 뭐냐면 우크라 사태로 신용 유동성 경색 위험. 금감원에서 뭐라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원래 그 유동성을 빨아들이려고 금리 올리는 거잖아. 시중에서 야, 돈 너무 많아. 걷어. 이거였죠. 근데 갑자기 뭔 걱정을 하냐면 오늘 이거 22일 오늘 기사거든요. 신용 유동성 경색을 걱정한대요. 유동성 경색. 갑자기 돈들이 이동이 안 되고 스탑. 제가 아까 은행이 걱정하는 게 뭔지 말씀드렸죠. 돈이 흐름이 막히는 거죠. 은행도 위험할 수 있다. 시중돈 회수하려 금리 올린 상황에서 완전히 유동성 걱정을 걱정해. 원래는 야, 돈 걷어 했는데 이제는 유동성 경색을 걱정해야 돼. 즉 쉬운 말로 우리의 좀 신용 안 좋거나 뭐 이런 데 돈을 구하기가 기업이나 은행 이런 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해서 금리 올려야 돼? 머리 아프네. 올려도 지금 원자재값 쉽게 내려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상태죠.
우크라이나 둘러싼 충돌이 가는 거 하면서 예, 브라브라 하면서 예,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이제 말하면 이런 것들이죠. 원자재 가격 급등과 교역 위축. 우리 같이 무역으로 사는 나라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죠. 예. 그리고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 예. 코로나부터 우크라이나의 사태, 그다음에 공급 체계 이게 망가져 여러 가지에서 진짜 머리 아프게 터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러면 다 망해서 금융위기 온다, IMF 온다. 예. 근데 그때보다 정말 양극화가 심하게 벌어졌죠. 그리고 알죠, 시중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금융위기 때는 우리가 그때 이제 신도시들을 한참 많이 지어서 외곽에 집이 많이 남아 돌았죠. 재고주택이 쉬운 말로 상당히 많았죠. 예. 노태우 정권에서 공급한 사실은 그 정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노태우 정권이 가장 많은 주택 공급, 예, 정말 성과를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회사도 망하고 했을 때 그걸 실직당한 상태에서 적금 깨고 보험 깨고 뭐 다 깬 다음에 차 팔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집 보증을 줄여서 외곽으로 도망갈 수 있었죠.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은 나갈 데가 있나요? 없잖아. 더군다나 그때처럼 우리가 주택 재고가 많은 게 아니고 지금 지금 재생할 집이 많죠. 부셔야 할 집이 많죠. 심각하죠. 엄청 부셔야 돼요. 우리 부신다고 좀 난리잖아. 여러분 보시면 서울시부터 부셔. 자, 그래서 보시면 증권사 단기 유동성, 외화 약정 대략 점검하신다고 나왔고, 단기 금융시장 불안 재현, 불안하죠. 뭐 쉽게 금리를 올리거나 쉽지 않죠. 그리고 올려도 효과가 나야 되는데 안 나면 그때가 더 머리 아픈 거죠. 서민만 더 죽으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관련 리스크가 코로나 상황, 다른 이유 결합, 이거 걱정하는 거예요. 가보지 않는 길이라고요. 진짜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함부로 속단하면 안 돼요. 양쪽 다 봐야 돼요. 자, 주택 공급 사업성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금리 올랐을 때 원자재 뛰고 이런 상황입니다. 더러워져요. 아주 크게 떨어지고 더러워져요. 그래서 사업성이 안 좋으니까 원가 구조에서 가격을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사업이 늦어지면 지금 주택 공급 부족하 때문에 부족.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관악구 어떤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월세만 받던 특히 뭐 거기는 뭐 중국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월세 많이 받던 분들이 반대 많이 하니까 월세 지원책까지 해줬죠. 찾아보세요. 있어요. 그 정도로 지원해 사업이 가요. 도심 사업이. 근데 이것 때문에 사업성 떨어지면 가지 말라 그래요? 이게 금리 문제 이전에 집이 부족한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겠죠. 공급 단가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업 속도.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방향의 속도나 이런 게 안 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자, 보면 이제 그래서 인플레이션 방해 한계가 명확한 게 보이는 거고요. 진짜 이 한계 명확해요. 지금 상황은. 이후 중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있죠. 머리 아파요. 유동성 극대화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비싼 이자와 비싼 자재 양쪽에서 공격받는 상황이 되죠. 자, 금융권 유동성 경색, 일부 금융권 돈 부족이라고. 돈 부족. 누가? 사람이 전에 은행이. 자, 일부 은행 비상 상황 되는 거죠. 서민 돈감은 극대화되겠죠. 쟁쟁할 상황이죠. 그러면 자, 파산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뭐죠? 이제 보조금 활용. 우리가 예전에 금융위기 올 때마다 이 시민들은 결론 보조금 활용 줄여가는 거죠. 줄여가요. 벌써 보면 이제 요즘 기사가 이런 뜨죠. 지난해 파산 증가했죠. 뭐 50대 이상 1인 가구 위주로 나오는데 이제 뭐 이혼한 분들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겠죠. 근데 하여간 파산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제 그 내년 집값이 더 요런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중개사님들 63%가 하락한다. 좋아요. 뭐 거리 없는데 그분들 얘기가 이제 거리가 워낙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런 거고 전문가들은 이제 뭐 공급 양이 너무 적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누가 맞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자, 중개사님만 입장 볼게요. 64% 하락한다. 그런데 중개사님들 의견에 뭐가 있냐면 자, 집값 떨어질 거다. 여기 또 쿠키뉴스인데 하셨거든요. 여기서도 집값 6명 60% 떨어진다 이거예요. 이유는 집값 떨어진 이유는 거래가 없으니까 없으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거래가 2인조로 막혀 있죠. 정부에 의해서. 근데 중요한 건 이 안에 똑같은 기사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서울 수도권 전월세 가격은 계속 오름세입니다. 집값은 떨어진다고 얘기하시지만 중요한 건 전월세 가격이 없었다. 오름세입니다. 임대차법으로 인해 좀 장기라만 4년 얘기하는 거죠. 안정적 고지할 때도 볼 수 있는데 동시에 뭐다? 벌써 가면 안 돼. 동시에 전체 시장은 불안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안 되면 이제 저거 KB금융과 찾아보세요. 지금 상황은 분명히 공인중개사님들의 상당수가 집값은 거래 안 되니 떨어질 개연성이 있다. 뭐 그거는 뭐 틀리다 맞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저 임대시장 불안 얘기죠. 저거는 양쪽이 전문가가 맞고 둘 다 맞는 얘기거든요. 둘 다 이렇게 일치하는 내용이라 보시는 게 맞죠, 전문가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원자재 인상, 여러 가지 금융시장 경색, 더욱더 불안하게 하겠죠. 더욱더 불안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더 싸게, 더 작게, 더 멀리, 그래도 경쟁 심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이 오면 보증금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뭐 집 주인이었는데 장사가 망하면 임대로 가야죠. 임대 갔는데 30평 간 사람이 20평 가는 거고 전세 있던 사람이 월세로 가게 되겠죠. 경쟁 계속 심화돼요. 이렇게 안 좋아지면 정부가 압박만 해갖고 계속 공급이 되는 리는 없다. 더군다나 이 공급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상황대로 가면 생기죠. 100%. 금리는 정부가 주던 사업이라서 금리가 뭐 무조건 싸다 이건 아니거든요. 약간 영향 받죠. 왜 정부 사업이니까 보증하니까. 근데 그러다 하더라도 오르죠. 그리고 지금 상황은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서민들 갈 데가 갈수록 없고 저가 주택으로서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금리 올려도 물가 비상사태, 특히 필수재 쪽은 지금 상태는 막지 못할 것 같다. 자, 서민은 이준 거죠. 양쪽에서 공격받으니까 임대시장에 강한 불씨가 돼버린다. 자, 금리 인상과 원자재 급등이 동시에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한다? 압박한다. 뭐하게? 공급을 되게 속도를 느리게, 아니면 많이 못하게, 뭐 이런 식이죠. 재고주택 부족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재고주택이 많은 상태가 아닙니다. 부족 상태에서 대규모 사업들을 진행하는 상황이니까 한마디 보다 부시고 있습니다. 자, 갈수록 재정 악화는 심한 상황입니다. 눈에 뻔히 보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간 부채도 심한데 정부 부채도 어쩔 수 없죠. 코로나 사태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가 여러분 예상과 다르게 쉽게 많이 완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급은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잔인한 시장이 뭐냐면 서민 진짜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아래쪽 시장일수록 정부나 이런 의도와 다르게 이 적정 주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거기에 월세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거기에 갈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걸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원래 양극화 시대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형태의 불황이 잔인한 시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원래 양극화가 원래 그래요. 사실 양극화가 원래 저가주택 경쟁을 심하게 만드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다른 형태의 불황이 더 심하게 만드는 거죠. 아주 속도를 빠르게 했다 할까. 여기 아래 나온 대로 여러분을 구할 사람은 뭐밖에 없다? 여러분밖에 없어요. 양극화 시대의 저가주택은 갈수록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저게 이제 장기적으로 알아야 할, 인식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노후주택을 만들지 못하잖아요. 새 집을 지금의 작금의 상황으로 우리가 싸게 만들 수 있다? 단순히 용적률 올려주고 높이 치면 싸게 된다? 그렇게 단순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건 아닌 거 아시죠? 자, 우선은 지금의 상황은 집값에서 폭등한다. 이거 아닙니다. 아니고요. 잘 보시면 분명히 이 저소득층일수록 뭔가 자기 방어 차원에서는 좋은 집 안 가도 되잖아요. 아파트 아니어도 되잖아요. 좀 오래된 집이면 좀 어때요? 조그만 공간이라도 자기 안전장치를 만드시는 게 맞다. 이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감사하고 오늘은 라이브 아니고 좀 뭐 개인 사항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봅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좋은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